안녕하세요. 신명동 네트워크 더비슈의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 관한 판결문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왔기에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속기록에 의존한 그런 판결문은 도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찾아봤고, 그래서 나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4가지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해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각가지 혐의에 대해서 4번에 나누어서 이 방송을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일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재명 기사의 가장 큰 공격 포인트였던, 이재명 기사가 가장 크게 공격을 당했던 지점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말 그대로 직권남용에 관련된 법리를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이 있어야만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에는 미수범 처벌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지난번 공소장을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문에도 적시한 내용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을 미수범죄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정신보건센터 장관, 그 다음에 성남시 보건소, 그러니까 당시 분당구 보건소겠죠. 분당구 보건소장에 관련돼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법리를 구성해 내가고 범죄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소장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내용이 한 가지 딱 튀어나왔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좀 이상하죠? 그 표현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건 공소장은 한 가지 내용으로만 해서 정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지금의 이 검찰은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공소장을 썼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판결문에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을 해서 공소 기각을 해달라는 변호인과 피고인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갖다가 기각합니다. 법원이. 근데 그 기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원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런 다소 장황하고 그다음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법관이고 나도 법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각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은 이재명 기사 쪽 표현을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뭐냐면 검찰이 뻘짓한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내용을 알아. 그러니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판결문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목차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판결을 내릴 때 같이 판결을 합니다. 왜냐?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직권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판결이 이제 검사 사칙 문제하고 대장동 그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느냐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자, 앞에로 다시 가서요. 앞에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지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에 강제성이 있었느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하면서 나왔던 것, 그러니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 검찰은 또 망자는 이미 사망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돼서 범죄 사실을 구성하려고 봤더니 성립하지도 않고 내용도 없으니 거기서 검사가 찾아낸 내용은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구성수라고 하는 당시에 뭐 성남시에 있는 그 분당구 보건소장, 그다음에 또 다른 이씨성을 가진 그 보건소장에게 일을 시켰다,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그다음에 그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서를 갖다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수정토록 일을 시켰다, 수정하게끔 일을 시켰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된 죄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직권에 관련된 일이어야 되고 직권이 아닌 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기소를 하려면 검사가 기소를 잘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검사가 기소를 잘 못했고요. 틈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낸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된 이재선이 아닌 성남시 보건소,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이쪽 관련해서 찾아내서 그걸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제 판결문에서도 하나하나 나오겠지만 읽어보다 보면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뭐 mp3 녹음 파일이 돌아다니는 걸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재선 씨, 망인이 된 이재선 씨가 입에 담기도 좀 심각한 그런 욕설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 대해서도 뭐 욕을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판결문을 읽다 보면 상상도 못할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성기가 쓰질 않는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다느니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느니 자기는 순결하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분 아프신 분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입원은 결국 누가 시켰느냐? 이재선 씨의 부인 되시는 분 박모 여사님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 뒤집어서 하나하나씩 따져봤을 때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장에 썼던 그 24페이지나 되는 그 기소장에 썼던 내용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검찰이 항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항소장 접수를 했고 또 그에 관련돼서 이제 소환 고등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판사가 법리를 오해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이 법리를 정말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입니다. 도대체가 공소장 쓰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합니까? 자, 이에 대해서 설명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가 나오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보면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이거는 검찰이 지난번 24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공소장 일본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재선 씨가 당시에 월급을 얼마를 받았나,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장황하게. 그러면서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 형제간에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어머니한테 돈 5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일 와중에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적습니다. 아니,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은 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형제의 대립이 있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다. 이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몇 페이지에 걸쳐서 최초에 어떻게 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래서 회계사로 얼마를 벌었고 최초에 벌어들인 돈은 얼마였고 참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걸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소송 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구정신보건법 25조에 관련돼서 이제 법령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법령의 해석은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법령의 해석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을 위시한 재판관, 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겁니다. 그 법원에 대한 최종 해석에 대해서 책임도 그쪽이 지는 겁니다. 한데 검사는 자신이 마치 판사인 것처럼, 법원인 것처럼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조를 설명하면서 이제 25조가 그거죠. 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 진단, 강제 입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법리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자, 일단 이재선 같은 분을 갖다가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알아서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입원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족에 의한 입원이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조항들은 각각 다른 조항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검사는 이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자의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됐다. 그러면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해야 되고, 가족이 하려고 했는데 가족도 없다. 그러면 기로소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 단계를 뛰어넘고 했기 때문에 이재선에 대한 입원은 불법한 것이다.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불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법령은 각각이 다 독립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24조, 25조, 23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3조, 24조, 25조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입원, 가족에 의한 입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가족이 안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법령에서의 해석을 보면 자의가 아니라는 게, 자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족에 의한 게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 입원을 했을 시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알리냐,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한테 먼저 가족을 통해서 안 됐으니까 얘네들이 하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순서. 그 일이라는 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릴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적은 바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각각이 다 연계되어서 순서대로 그 규정을 밟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법관도 그 조항에 대해서 저와 같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그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리에 대한 오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검사 여러분, 이모 검사님,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진짜. 에이,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이제 법리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고, 피고인 이재선에 대한 구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진행해 든 경위와 그에 대한 평가,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25조에 관련돼서 24조나 23조 자의나 아니면 가족에 의한 입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신보건법 25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발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발견에 대한 해석도 법관이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실제 이런 일들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어떤 의미로서는 되게 공권력이 하는 거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법령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과거를 가서 또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에 의한 입원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맡기는 내용이 왜 나왔겠습니까? 일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쪽 문파 쪽 사람들, 흔히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얘기하면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긴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마음대로 아무나 다 쳐넣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시장군수 구청장보다 더 위험하게끔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가족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 앰뷸런스 업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갑자기 병원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근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을 따라서 하는 거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거치려고 해서 거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자신이 법률가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고 준수하려고 해서 다 한 겁니다. 자신의 권한 내에서 움직인 거라는 걸 이번 재판의 판결문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김영환 당시의 후보자가 뭐뭐 하려고 했지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고는 여고라는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이것 관련해서 이제 판결문에 뭐라고 적시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